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9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을 배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또 무인 자율주행,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자율주행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수준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면 완전히 궁극의 자율주행으로 갈지도 한번 먼저 짚고 가볼까요? 예,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두, 세 번째는 포니 AI,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테슬라의 기술은 레벨 4가 맞느냐조차도 많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 무인 로봇택시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특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이제 테슬라의 측면과 이제 옆에서 보는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측면들은 이제 많은 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경에는 이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 무인 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 이 제도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포괄되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공개나 뭐 구글하고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2025년 말이 아니라 한참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표를 봤지만은 지금 레벨 4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수준이 이제 레벨 5입니다. 근데 레벨 4만 돼도 실질적으로 운전수, 뭐 택시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요. 아직 테슬라는 레벨 4를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미 레벨 4를 가고 있는 두 회사가 있죠.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고요. 중국 바이두입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박사님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웨이모를 타고 오신 분들 얘기, 또 중국에 가서 또 바이두의 로보택시 타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중국 쪽이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얘기, 오히려 웨이모는 좀 너무 편안해서 좀 별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와 바이두 우리 박사님 둘 다 보셨? 예. 예. 자, 좀 얘기해 주시면서 비교 좀 해주시죠. 중국까지. 네, 일단 웨이모는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모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당 25만 건 이상의 운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고 오신 분 많아요. 우리 굉장히 한국인들 유의미한 가서. 숫자입니다. 그리고 1,50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모든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합니다. 제도적인 신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 AI는 실제 타보지 않고는 통계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기업이 주장하는 걸 믿을 뿐이죠. 저도 이제 바이두와 그 중국 포니 AI가 초청을 해서 기업 탐방도 가보고 네. 그 자율주행들도 타봤는데요. 예. 꽤 길게 탔는데 이제 타다가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칠다던데. 그게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갔던 올 여름에는 타면 뭐 무단횡단을 그냥 하는데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역동적인 교통 문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심지어 경적도 울립니다. 빵, 빵 길게도 울리고 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의 이슈는 이제 끝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국의 AI 자율주행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그 중국 AI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요? 엔비디아의 칩 하나만 해외 의존이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와 레이더가 전부 다 이 중국산 기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포니가 우리 뭐 강남 일대에서도 테스트 맞습니다. 진행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예. 포니 AI는 아예 한국에 그 지사를 차려놓고요. 포니 AI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늦춰지면 나중에는
뭐 웨이모 아니면 포니 AI 아니면 그렇죠. 테슬라의 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우리만의 자율주행 시스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들 보면 레벨 4 단계 왔죠. 왜냐하면 이제 기사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이 레벨 4만 됐을 때 우리가 늘 따져드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지? 이 문제가 지금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안 풀린 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이랑 중국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방송이니까 이제 풀렸냐 안 풀렸냐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네. 풀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아. 제조사 책임이 커야 되는지 운전자의 책임이 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벨 2나 3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인간의 개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인간에게 책임을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4나 5가 되면 그 부분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법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어떤 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조사도 의무가 없진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록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정부에 공유하고 사고 진상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의무 그리고 법적 규정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 제조사와 운용사가 책임을 구분해서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현재는 제조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조사가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본질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지금은 그 경계에 딱 머물러 있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K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연구하고 좀 있나요? 왜냐면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남의 거 써야 될 것 같다는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뒤쪽에서도 몇 예.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미리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또 가죠.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기 사실 알고리즘은 거의 오픈 소스에 가깝습니다. 이제 예.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는데 뼈대를 구축을 해놓은 거죠. 예. 지금 시기는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만의 기술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개인 정보는 보호에 치중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절차들을 둬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혹자들은 그런 제도가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멀리서 보면 한쪽을 뒤처지게 만들고 한쪽을 강하게 갈 것이냐, 다른 쪽을 뒤처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호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합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출발점이 달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이만큼 벌어져서 미국과 중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도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약 내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약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나쁜 의미로 발목을 잡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야 되지만 예. 그와 동시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훨씬 더 틈새 시장이나 부분에 최적화해서 상용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훨씬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우리가 약간 늦게 출발하더라도 뭐 못 따라잡을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보고서가 정말 세간에 화제가 됐었죠. 이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걸 누가 냈느냐? 한국은행이 이제 발간을 한 겁니다. 정말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근데 핵심이 결국 자율주행이었더라고요. 먼저 한국은행이 우리 택시 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봤는지를 좀 보고 네. 해법까지 가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갈까요? 네, 네. 택시 산업 현주소. 택시 산업의 현주소는 일단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네. 전통적 개념에 너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 택시라는 기술을 하루빨리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네. 거고요.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점들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연평균 51.4%의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런 51.4% 이런 건 사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네네. 이제 다양한 가정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기회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쓰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이분법으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그 기술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승객의 이동이라는 이 전통적,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쓰느냐가 전통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구분은 그렇게 맞지 않는 구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의 한국 택시의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디지털 수단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야 무슨 뭐 플랫폼 독점이라든지 불공정 이슈가 언급이 되지만 한국을 단위로 살펴보면 한국의 택시 시장은 뭐 일본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배우고 싶은 하이테크 택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것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택시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집단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러한 기술들이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만 그 이후의 논의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후생도 뭐 굉장히 많은 그 추정치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1,600억 규모의 소비자후생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한켠에 지적하고 있듯이 이거는 순소비자후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보고서를 봤을 때 한국은행의 걱정은 이거인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적어도 택시 분야에서는 속속 이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택시 면허 제도가 있어서 기사분들이 계시니까 뭐 우리 박사님께서는 기술을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술을 빨리 따라가더라도 기존의 이 택시 면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 이 택시 기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엑시 플랜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약간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아이디어로서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게 내수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처럼 어떤 전략이 시행됐을 때 그 정책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연결고리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일반 소비자나 해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내수 서비스업은 백이 고정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의 기술이 다른 업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탈락하게 될 운수 종사자라든지 그분들의 재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약간 쉬쉬하고 있던 예. 그리고 금기시되고 있던 이 자율주행 면허. 택시라는 예. 것들에 예.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는 이 한국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존 택시 면허를 정부가 적정 가격에 매입해서 또 소각을 해서 하나씩 좀 엑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좀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까지도 함께 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이제 자율주행에서 UAM 도심항공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하늘을 나는 차 2025년에 다 됐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방송도 했는데 2028년으로 시기가 이거 왜 늦춰진 거죠? 또 뭐 결함이 발견된 건가요? 공교롭게 제가 나왔던 또 편이 네네. 편이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3년이 또 늦춰졌네요.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기본적으로 혁신은 아마도 기술 개발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UAM 을 역시도? 네, 우리가 이제 예.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혁신은 결국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UAM이 지연되는 이유도 하늘이를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란 게 아직 사회적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던 거죠. 네. 대표적으로 기체 부분에 대한 개발 지연입니다. 이 부분이 연장성과 성능 두 개를 다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항공 안전 인증에서도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붙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UAM은 정말 앞서간다 해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러다가 또 UAM도 미국, 중국한테 약간 처지나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우리 실력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도 상당한 많은 노력들을 네.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체뿐만 아니라 이 UAM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이 한국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실 강화로 조금 선회하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UAM 상용화 계획을 조금 미뤘거든요. 현대도 이 인증취득이나 미국 상용화를 2028년으로 타겟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조비나 아처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비도 지금 같이 늦어지고 있나요? 조비는 가장 빠른데요. 네. 그 미국의 5단계 중에 4단계 인증까지 취득을 했고요. 네. 아처가 3단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슈퍼너기종 현대건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사회적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정성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8년 LA 올림픽을 전후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나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 국내나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어서 아직 우리가 UAM 늦어졌다고 해서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좀 함께 하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우리가 쫓아가는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 제도에 대한 이 합의성, 이게 훨씬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R&D가 아니라 R&I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기술 개발을 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얘기인데요. 내가 만들었는데 남이 쓰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R&I는 남이 만들건 내가 만들건 그걸 상용화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만든 거 우리도 못 만든다고 해서 우리는 뭘 다 바꿔야 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공론화되고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CBDC는 뭔지 또 스테이블 코인은 뭔지 개념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것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그 코인의 그 소위 기본적인 속성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 예, 네. 암호화폐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 화폐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것들의 그 기술의 기반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CBDC도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테이블이 하나 마련돼 있던데 보시면은 CBDC는 그 소위 이걸 만드는 주체가 정부,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은행이 하는 거군요. 관이. 예, 맞습니다. 예.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금 미국에 투자하신 분 아시겠지만 서클이라는 서클. 회사 네. 뭐 이런 것들 아시고 테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중앙은행이 CBDC는 중앙은행이 하니까 디지털 법정 화폐다. 우리가 종이돈 있고 이것이 저금되면, 예금이 되면 은행의 디지털 숫자로 있지만 이것이 코인 베이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CBDC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은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의 가치를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특정한 그러한 그 기존 자산들을 그 소위 그 담보로 해서 만들어줘서 소위 가격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결론적으로는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기본적인 포인트는 기존의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화하는 것인데, 민간이 하느냐 정부가 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이라던가 이제 근본 기술은 뭐 CBDC나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슷하지만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발행 주체에서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갖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민간 발행 업체들이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1달러에 1코인 스테이블하게 맞추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이미 대중화가 돼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1위가 테더 USDT, 또 2위가 서클 USDC. 어느 정도입니까? 이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요. 이게 이제 최근 기사화된 자료에 보면은 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한 2,800억 달러 규모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가장 오늘자 기준으로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990억 거의 이제 3천억 달러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414조 원. 네. 엄청난 큰 예. 규모죠. 400조. 예. 이인데 대략 그래서 테더하고 서클이 전체 시장의 한 80%를 좀 넘게 차지하고요. 당연히 제일 먼저 등장했던 테더가 시장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했던 서클이 24%. 요것이 이제 시장이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거의 뭐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두 개의 차이를 보자면 테더는 이 미국의 그러한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러한 규칙을 지키느냐. 테더는 안 지키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서클은 상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규칙을 지킨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어서 최근 들어선 서클의 상승 규모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플레이어, 이 발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거래 시스템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잘 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도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 약간 그 소위 속도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저한 측면은 분명히 법 때문인가요? 있고요. 그렇죠. 예.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 맞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은 판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면 뭘 잡아먹을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반 그러니까 시중 은행의 예금이나 또는 MMF 같은 이런 걸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신용카드사나 송금,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이런 시장을 좀 더 먼저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은행이 타격 보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송금 수수료. 케이스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전 세계 스위프트 같은 그러한 예. 상당한 이제 서로 이제 그 해외 송금. 돈 붙이는 요거에 상당히 사실은 짭짤한 예. 독점에 가까운 그 시장인데 요거 시장을 사실은 넘어서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 송금망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스위프트.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커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게 맞지.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 코인, 스테이블 코인, 또 내지는 월마트 코인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신용카드사하고 협력해갖고 뭔가 로열티 프로그램 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이거 개발해서 돈 좀 비용 덜 들이면서 이걸 할 수 있다. 우리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토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요 그러니까 B2C를 하는 고객을 직접 대하는 기업들은 고객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한국은행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사업을 벌써 몇 년째 준비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방향이 저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되면 프로젝트 한강인가요? 지금 나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 CBDC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금융권 중에서도 일반 은행이 증권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요. 은행 중에서도 중앙은행에 근무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근무한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네. 보수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최대
그 소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나라의 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야 재무부가 하지만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혹여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너무 돈이 급격하게 풀리거나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시장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분들은 상당히 디지털 이 CBDC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봤고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소위 이제 기관 간, 결국은 금융기관 간의 기존의 중앙 집중 형식 거래 기술로 거래되던 거를 CBDC,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네. 이용해서 소위 분산형, 탈중앙화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동시에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건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한강 프로젝트고요. 요것 네. 자체가 지금 쓰여 있는 대로 업무 체계하고 2차 테스트까지 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박사 상황이 예, 다 바뀌어버린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으로 나서면서 약간 중앙은행들은 뒷전으로 좀 나앉는 약간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보면 오히려 지금 속도를 각 국가에서 CBDC들은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BDC, Central Bank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통화 사업도 한국은행이 좀 하고 있다. 뚜벅뚜벅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강조하고 막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오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결국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나? 뭐 어디에 쓰느냐? 이 사용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좀 존재감을 어떻게든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학개미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투자도 사실은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많은 상황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코인조차도 일정 부분 뭐 국내에서도 많이들 하시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상대적으로는 발달돼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일부 상장도 돼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여기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간 민간 기업들,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B2C 회사들도 코인을 마치 상품권, 로열티 프로그램처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캐대현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 K 컬처, K 문화, K자가 붙으면 상당히 폭발적인 외국인들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내 이런 그 소위 K 컬처에 대한 그 인기와 관련해서 네. 이러한 결제 수단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도 의외로 우리 해외의 젊은 국내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K 컬처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면 네. 오히려 의외로 상당히 좀 강고한 틈새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이 관련한 디지털 자산법에 다양한 의견들 좀 발의가 되어 있고 통과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또 나름대로 CBDC의 사업도 뚜벅뚜벅 하고 있습니다. 자, CBDC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 국회의 역할들. 근데 또 이걸 늦추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특히 미국이 앞서 가고 있고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적으로는 이게 빨리빨리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마음껏 방향을 잡으면 속도를 내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MZ들도 좀 원하니까. 네. 예, 그래서 예, 또 민간 기업들도 예. 그것에 대해서 열어만 주면 붕업만 시켜주고 법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은 할 거다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부작용과 관련해서만 정부가 관리를 하는 정도의 차원. 그것이 결국은 민관이
협력적으로 나가면서 소위 이 코인 시장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향과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9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